조용히들 하세요. 재판부는 피고인 김도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아이씨, 나 아니야! 그 녀석이 내가 억울해하는 거 쏙 빼고 그 제보 내용도 다 신문기사 짜깁기 해서 다 가짜라고. 나 진짜 억울하다고.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누군가 자신에게 감정이 있어 허위 진술을 해 억울하다. 정말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울부짖는 이 남성. 그는 나주 드들강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밝혀진 김도령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16년여 만 일이었죠. 그런데 장기 미제로 남아있던 이 사건 과연 어떻게 해결될 수 있었을까요? 사건 해결의 키가 된 건 피해자의 일기장 그리고 김도령을 만났다던 한 남성의 편지였습니다. 선배님. 왜 그러는데? 선배님 앞으로 편지가 한 통 왔는데요. 교도소에서 온 편지예요. 뭐야? 저는 김도령과 교도소에서 알게 된 재소자입니다. 교도소에서 만난 형 동생 사이가 됐죠. 그런데 어느 날 김도령이 저에게 드들강 살인사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며 도움을 요청하더군요. 그리고 저에게 당시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사진은 김도령의 캐비넷에. 김도령은 한때 이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불충분으로 기소되지 않았죠. 이후 김도령은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 결국 교도소에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서 만난 다른 재소자에게 해당 사건 재수사가 시작됐다며 이런저런 조언을 구해왔다고 하죠. 그리고 이 형사 이거 보라고. 그게 뭐죠? 피해자 일기장이야.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 여기 이 칸에 뭐라고 써놨는지 보여? 어디 보자. 매직이라고 써있는데요? 매직? 매직이 뭐지? 월경을 뜻하는 은어 같은 건데 만약 그렇다면 상황이 완전 반전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사건 해결에 가장 결정적 역할을 했던 건 법의학이었는데요. 과연 장기미제 살인사건의 진범을 어떻게 잡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은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엑스파일.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이수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이수연 변호사입니다. 오늘 살펴볼 사건, 전라남도 나주에서 발생했던 일명 나주 드들강 살인사건입니다. 꽤 오랜 시간 장기 미제로 남아있던 그런 사건이었죠. 무려 16년을 미제로 남아있던 사건입니다. 2001년 2월 전라남도 나주 드들강 유역에서 여고생이 성폭행을 당한 뒤에 물에 잠겨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인데요. 당시 피해의 여고생은 2월 4일 오전 7시쯤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고 몸에는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체액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의 DNA를 확보했지만 끝내 범인을 잡지 못했던 사건입니다. 도대체 범인이 누구냐인지 알려면 일단 피해 여고생이 누구였는지 또 어떻게 사망하게 된 건지 이거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당시 피해 여고생은 17세로 드들강에서 벌거벗겨진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피해 여고생은 박양인데요. 박양은 성폭행을 당하고 목이 졸린 흔적이 확인됐고요. 사인은 익사로 밝혀졌습니다. 아, 익사였군요. 그렇습니다. 목이 졸린 흔적이 있었지만 이 박양은 목이 졸렸을 때까지 살아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범인이 박양을 드들강에 던져서 익사했던 겁니다. 이 사건은 경찰 수사 초기에 용의자가 검거되지 않으면서 장기 미제로 남게 됐습니다. 경찰은 시신 발견 직후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지만 사건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광주에 살던 박양이 어떤 경로로 나주에 가게 됐는지부터 확인이 되지 않았고 옷이 다 벗겨져 있는 데다가 물속에서 발견되는 등의 이유로 지문 채취도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박양이 사건 발생 전날 밤 11시 30분경에 광주광역시 남구의 한 정육점 앞에서 2명의 남자와 있는 것을 본 17세 A군이 마지막 목격자였고 사건 범행 현장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박양의 신체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체액을 발견했는데요. 그래서 DNA를 검사를 했습니다만, 그리고 피해자 주변 인물과 인근 거주지 약 200명과 대조했습니다만 일치하는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건은 결국 장기미제 사건으로 분류됐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이 사건이 2001년에 발생했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마 지금이었다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랬을 겁니다. 요즘은 과학 수사 기술이나 아니면 CCTV가 그때보다 훨씬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실제 범인을 훨씬 빨리 특정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장기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어 있다가 이 사건이 2010년에 DNA법이 개정되면서 전환점을 맞게 됐습니다. 이 DNA법은 살인, 강간, 방화 등 강력범들의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법인데요. 이를 위해서 전과자의 유전자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 2012년에 대검찰청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 있던 박양의 시신에서 검출된 그 DNA와 일치하는 사람이 발견된 겁니다. 아, 누구였죠? 용의자는 목포교도소에서 강도살인 등의 죄명으로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35세의 김도령으로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김도령은 사건 당시에 박양의 집 인근에서 거주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미 무기수로 복역 중이었던 거네요. 네, 사건은 2001년에 이루어졌지만 2003년에 김도령이 전당포 주인을 살인하면서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겁니다. 김도령은 복역 기간 동안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아마도 모범수로 가석방 출소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사건의 진범으로 밝혀질 경우에 가석방은 당연히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검찰 결국에는 김도령을 기소하지 못하고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왜죠? DNA가 일치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먼저 김도령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맞지만 살인은 저지르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네. 또 그리고 범인이 아닌 것 같다는 목격자 A군의 진술이 있었고요.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김도령이 박양과 자신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여서 성관계를 했다라는 이 진술이 진실로 판정되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중요한 것은 DNA는 여성의 몸에서 3일 정도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관계 후에 3일 내에 다른 사람이 박양을 살해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에는 성관계와 살인의 그 간극이 중요한 관건이 됐습니다만 당시에는 알아낼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김도령에 대해서는 살인죄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없어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사귀던 사이였다 주장을 했다고 해도 좀 더 디테일하게 수사를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들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김도령의 행적 등을 좀 더 상세히 조사했으면 했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2015년경에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재수사 여론이 강하게 일었습니다. 그리고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영구 미제 사건이 될 뻔했습니다만 태완이법이 시행되면서 경찰과 검찰의 합동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재수사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2가지 나오게 되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하게 됐습니다. 어떤 거였죠? 일단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박양의 일기장 내 일기장을 다시 분석한 겁니다. 사건 직전 박양의 일기장에서 매직이란 단어가 적혀 있었는데요. 이 매직은 여자들이 월경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 당시에 박양이 월경 중이었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김 씨가 주장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라는 말은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렇죠. 결국 국과수에서 사진 100여 장을 분석해서 시신에 있던 혈흔이 생리혈이라는 것을 밝혀냈고 박양의 친구와 인터뷰를 통해 실종 하루 전에도 박양이 월경을 했다는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또한 박양이 월경 중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법의학자 이정민 교수의 혈액, 체액 혼합 실험이 결정적인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건은 성관계 후 피해자가 죽은 시점이 언제인지인가가 문제됐던 사건입니다. 성관계 후 남성 정액의 DNA가 피해자 몸 내에 3일간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관계 직후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성관계를 한 상대방 남성이 범인일 것이었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 3일 내 제3자가 피해자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정빈 교수의 실험을 통해서 용의자의 정액과 생리혈이 섞이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김도령이 박양을 강간한 직후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결과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정빈 교수는 범인이 강간 직후 2, 3분 내에 박양을 목 졸라 죽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증언했습니다. 재수사 의뢰를 받은 이정빈 교수는 수사관들이 기록한 체액 채취 과정을 다시 주목했는데요. 그중 이정빈 교수가 유심히 들여다본 것은 질의 입구와 가까운 쪽에서 정액을 채취할 때는 희멀건 정액만 묻어나왔고 깊숙한 곳에서는 생리혈과 정액이 섞이지 않은 상태로 묻어나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정빈 교수는 직접 실험에 나섰습니다. 이정빈 교수 본인의 혈액에 이정빈 교수 아들의 정액을 넣었는데요. 가만히 둔 상태에서 6시간 반을 기다려도 섞이지 않던 두 액체가 위생봉투를 잠시 흔드니 바로 섞여버리는 순간을 확인한 것입니다. 김도령의 주장대로 성관계만 했다면 피해자는 당연히 이후 몸을 움직였을 것이고 그렇다면 생리혈과 정액이 섞일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실제 기록은 전혀 섞이지 않은 채로 정반대의 상태로 남아있었던 겁니다. 이에 이정빈 교수는 성관계 이후 정액이 배출되고 피해자는 앉거나 서는 등의 생존 반응이 없었다. 즉 성관계 후 사망까지 시간은 매우 짧았고 따라서 성관계를 한 사람이 살인범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감정서를 제출했고 이는 김도령이 진범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데 주된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법의학의 승리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앞서 변호사님께서 결정적 증거가 2가지였다라고 해주셨잖아요. 또 다른 하나는 어떤 거였죠? 당시 처음 현장을 살폈던 수사관들이 수중에서 증거가 씻겨 내려갈 것을 우려해서